이 편지들이 전부 엄마가 쓴 거예요? 그래, 전부 엄마가 쓴 거야. 한 통도 빠짐없이. 근데 왜 하나도 안 왔어요? 해남엔 기차 아니었습니다. 순이와 보미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 좌석 위에는 금자가 정리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송금 기록, 우체국 발송 기록, 그리고 외숙모가 몰래 숨겨둔 편지 한 통. 20년 전 순이는 이 노선의 기차를 반대 방향으로 탔지요. 해남에서 서울로 보미를 두고 보자기 하나 들고 봉고차 뒷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울면서 지금은 서울에서 해남으로 보미를 옆에 앉히고 서류 봉투를 들고 20년의 진실을 밝히러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노선의 기차가 정반대의 무게를 싣고 달리고 있었지요. 보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기차창 너머로 흘러갔지요. 보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금자에게서 진실을 들은 뒤로 보미의 머릿속에서는 20년의 기억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지요. 외삼촌이 엄마가 널 버렸다고 말할 때마다 꾹 참았던 눈물. 학교에서 어버이날 편지를 쓰지 못하고 빈 종이를 냈던 날.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 슬쩍 자리를 떴던 수백 번의 점심시간. 나한테 엄마는 없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악물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전부 외삼촌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보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지요. 순이는 보미의 옆에서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있었습니다. 외숙모가 숨겨둔 그 한 통을요. 자기가 쓴 글씨를 자기가 다시 읽으면서 순이는 20년 전에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었지요. 공장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눌러 쓰던 그때의 자기를. 금자는 맞은편 좌석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해남에서 벌어질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지요. 금자의 눈매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그 서늘함 안에 단단한 각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순이의 베개 밑에 사탕을 넣어주던 그 여인이 이제는 순이의 20년을 되찾아줄 증거를 품고 있었지요.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가 거치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기차창 틈으로 스며들었지요. 순이의 코끝에 해남의 냄새가 닿았습니다. 20년 만의 냄새였지요. 순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각오였으니까요. 과연 해남에서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태수는 이 증거 앞에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기차는 20년의 거짓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해남읍에 내린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역 앞에서 태순의 마을까지는 버스로 30분이었지요. 20년 전 순이가 봉고차를 타고 떠난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어귀에 섰을 때 순이의 다리가 멈추었지요. 느티나무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보다 가지가 더 넓게 퍼져 있었고 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지만 그 나무는 분명히 같은 나무였지요. 순이가 보미를 내려놓고 봉고차에 올라탔던 바로 그 자리. 순이는 느티나무를 올려다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미가 옆에서 순이를 보았지요. 엄마의 눈이 느티나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에 떠오른 감정을 보미는 읽을 수 있었지요. 20년 전 이 나무 아래에서
금방 올게라고 약속했던 여인이 20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금자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가자.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해. 세 사람은 마을길을 걸었지요. 논둑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습니다. 가을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멀리서 참새떼가 떼지어 날아올랐지요. 순이의 기억 속 풍경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태순의 집 지붕이 새 것이었지요. 그리고 집 옆에 없던 논이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보낸 돈으로 산 지붕이고 순이가 보낸 돈으로 산 논이었지요. 마당에 들어서자 빨래를 널던 외숙모가 세 사람을 보고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외숙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순이와 눈이 마주친 외숙모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순이야, 네가 왜 여기를? 외숙모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 전에 안방 문이 열렸지요. 태수가 나왔습니다. 쉰줄에 접어든 태수는 배가 나오고 얼굴에 살이 올라 있었지요. 마당에 서 있는 순이를 보는 순간 태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수습하고 대문 앞으로 성큼 걸어왔지요. 순이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왔어?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드름이 묻어 있었지요. 하지만 순이의 옆에 서 있는 보미와 금자를 보는 순간 태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금자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았을 때 태수의 턱이 살짝 굳어졌지요.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수 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듣는 사람이 없는 데서 하는 게 좋을 거요. 태수는 금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지요. 누구요, 이 사람이? 순이야, 이게 뭔 짓이야? 남을 데리고 와서.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오빠 앞에서 하는 첫마디였지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안에 들어가. 할 말이 있어. 태수는 순이의 눈빛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지요.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보던 동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세 사람이 뒤따랐습니다. 외숙모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며 방문을 닫았지요. 안방에 5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장롱이, 다른 쪽에는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지요. 태수가 윗목에 턱 버티고 앉았고 순이와 보미와 금자가 아랫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외숙모는 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금자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은행 기록을 펼쳐 놓았지요. 24달치 송금 내역이 날짜와 금액으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이게 뭔지 알겠소? 태수는 종이를 흘깃 보더니 고개를 돌렸지요. 뭔 소리야? 나는 모르는 거야. 금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1976년 1월 10,000원. 1976년 2월 10,000원. 1977년 3월 12,000원. 쭉 올라가서 1995년 9월 10만원. 20년 동안 순이 이름으로 강태수 앞으로 보낸 송금 기록이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도 돼요. 태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아직 여유를 부렸지요. 그래서 동생이 오빠한테 용돈 보낸 게 무슨 죄가 되냐? 금자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체국 등기 발송 기록이었지요. 그러면 이건 순이가 보미에게 보낸 편지 등기 기록이요.
수신 주소는 이 집이요. 발송은 확인되는데 수신인한테 전달된 적은 없소. 보미는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소. 태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입술이 꿈틀거렸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지요. 금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외숙모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외숙모, 아까 전화로 말씀하신 것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소?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외숙모에게 쏠렸습니다. 태수가 외숙모를 쏘아보았지요. 외숙모의 손이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외숙모가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이가 매달 편지를 보냈어. 내가 봤어. 우체부가 가져오면 오빠가 먼저 받았어. 돈은 꺼내고 편지는 부엌에 가져가서 아궁이에. 외숙모의 목소리가 끊겼지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어갔습니다. 불에 넣었어. 태웠어. 내가 봤어. 한 번이 아니라 매달. 20년을. 나는 한 통만 몰래 빼돌렸어. 하나만. 그것도 들킬까봐 무서워서 하나밖에 못 지켰어. 외숙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봄이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무서워서. 내가 겁이 나서. 미안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지요. 은행 기록, 우체국 기록, 외숙모의 증언 3겹의 증거가 태수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오빠를 바라보았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빠. 순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내가 매달 보낸 돈, 보미한테 쓴 거 하나도 없지? 내가 보낸 편지 다 태운 거 맞지? 그리고 보미한테 내가 버렸다고, 돈도 안 보낸다고 그렇게 말한 거 맞지? 태수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나도 먹고 살아야 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렀던 것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었지요. 태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네가 아이 떠맡기고 서울 가버리면 누가 키워? 내가 밥 해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냈어. 내가 키운 거야. 그 돈은 양육비야. 네가 서울에서 편하게 돈 벌 때 나는 여기서 네 딸 키우느라 고생했단 말이야. 순이의 눈에서 불이 켜졌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오빠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순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편하게 돈 벌었다고. 순이가 두 손을 펼쳐 태수 앞에 들이밀었지요. 바늘에 찍히고 칼에 베이고 세제에 헐고 기름에 데인 그 손을, 구부러진 둘째 손가락을, 손등을 덮은 흉터의 지도를. 이 손 봐. 이 손이 편하게 번 손이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남은 시간에 편지 쓰고 잠들 때까지 울었어. 20년을. 네 통장에 들어간 돈이 내 피야. 내 손가락이야. 내가 봄이 밥값으로 보낸 거지 오빠 논사라고 보낸 거 아니야. 순이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지요. 20년 동안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지요. 순이에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오빠 하던 동생이 사라지고 20년의 분노를 짊어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금자가 차갑게 말을 이었지요. 강태수 씨,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요.
다른 사람 앞으로 온 돈을 가로챈 건 횡령이요. 편지를 가로채서 태운 건 우편물 은닉이요.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소.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허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태수는 벽을 등지고 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50살 넘은 사내가 동생과 조카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태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울음인지 신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순이야.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었어. 나도 먹고 살기 빠듯했어. 논도 붙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태수의 변명이 방 안에 처량하게 울렸지요. 하지만 그 변명이 20년의 거짓을 갚기에는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보미가 입을 열었지요. 보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순이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어떤 분노보다 서늘했지요. 외삼촌.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지요. 외삼촌이 나를 키워준 건 고마워요.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준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 안 해요. 보미가 한 호흡 쉬었지요. 근데 외삼촌이 내한테서 뺏은 게 있어요. 밥값이나 학비보다 훨씬 큰 거요. 엄마예요. 외삼촌이 내한테서 엄마를 뺏었어요. 20년을요.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은 줄 알고 살았던 20년을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매일 밤 엄마한테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 밤들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태수의 몸이 더 깊이 웅크러들었지요. 무릎 꿇은 사내의 등이 작아졌습니다. 마을에서 인정받는 농부, 가장, 형, 그 모든 허울이 벗겨지고 동생의 돈을 훔치고 조카에게 거짓말을 한 사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보미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지금 못해요. 솔직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한테 엄마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그 사실 하나는 외삼촌이 뺏을 수 없어요.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태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외숙모도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요. 순이는 보미의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엄마의 손과 젊고 매끈한 딸의 손이 포개져 있었지요. 20년 만에 다시 잡은 그 손을 순이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해남에서의 일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요. 금자는 태수와 단둘이 앉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가족의 일이니 우선 합의를 하자고 했지요. 태수가 가로챈 돈의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20년간 순이가 보낸 돈을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이었지요. 태수는 그 돈을 분할로 갚기로 했습니다. 논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순이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미와의 시간이었지요. 세 사람이 해남을 떠나기 전날 밤 순이와 보미는 마을 앞 바닷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바다가 검푸른 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지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보미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엄마. 그 한마디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을 보미의 입에서 듣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20년 동안 매일 밤 상상했던 바로 그 목소리, 바로 그 한 글자가 지금 자기 귀에 닿고 있었습니다. 나 어릴 때 매일 느티나무 밑에서 기다렸어. 엄마가 올 거라고 믿었어. 봉고차가 지나갈 때마다 혹시 엄마가 타고 있나 봤어. 근데 안 오더라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워하는 게 차라리 덜 아팠어. 미워하면 안 기다려도 되니까. 안 기다리면 실망도 안 하니까. 보미의 목소리가 잠깐 멈추었지요. 바다 위로 바람이 불어 보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잖아. 매달 보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느티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엄마도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나한테서 답장이 올 거라고.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누가 끊어 놓은 거잖아. 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순이가 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엄마의 손이 딸의 손을 감쌌지요. 구부러진 둘째 손가락이 보미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보미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직접 갔어야 했어. 오빠 말 듣지 말고 내가 해남에 내려왔어야 했어. 내가 겁이 많았어. 오빠한테 오지 말라는 말 듣고 그걸 그대로 믿었어. 보미를 위해서라고 안 가는 게 보미한테 낫다고 나 스스로를 속였어.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20년 동안 쌓인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보미야, 이것만은 알아줘. 엄마 마음은 단 한순간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 매일 네 돌 사진 보면서 살았어. 매달 편지 쓰면서 살았어. 네가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밤에 베개를 물고 울면서도 내일 또 편지를 써야 하니까 버텼어. 편지를 쓰는 게 엄마가 엄마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바다가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삼켰지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며 모래를 쓸고 갔습니다. 20년의 모래가 씻겨나가듯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오해와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보미가 순이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4살 이후로 처음이었지요. 엄마의 어깨는 20년 전보다 말랐고 낮아져 있었지만 보미의 머리를 받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용서가 뭔지 잘 모르겠어. 20년이 너무 길었어. 하루아침에 괜찮아질 수는 없어. 근데 엄마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 매달 기다렸다는 거, 그건 믿어. 그거 하나는 믿어. 순이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한 올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듯 순이의 손끝이 보미의 머리 위를 천천히 오갔지요. 바다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큰 그림자와 작은 그림자가 나란히 순이가 매달 봉투한 구석에 그리던 그 그림과 똑같은 모양이었지요. 서울로 돌아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순이와 보미는 같은 기차를 탔지요.
이번에는 20년 전처럼 반대 방향으로 앉은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았습니다. 보미는 창밖을 보다가 잠이 들었지요. 순이는 잠든 보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4살 때 봉고차 뒷유리 너머로 멀어지던 그 얼굴이 지금은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었지요. 순이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보미의 돌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다닌 그 사진과 옆에서 잠든 24살의 보미를 번갈아 보았지요. 사진 속의 통통한 뺨이 지금은 갸름해졌고 동그란 눈은 날카로워졌지만 잠든 얼굴에는 여전히 4살 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20년 만의 사진이 아닌 진짜 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상 일이란 원래 그런 것이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데는 무너뜨린 시간의 몇 배가 걸리는 법이지요. 보미는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해남으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순이의 반지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좁았지요. 이불 2채를 나란히 깔면 발이 벽에 닿을 만큼 비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미에게는 외삼촌 집의 구석방보다 100배는 넓게 느껴졌지요. 이 방에는 고함 소리가 없었고 엄마가 널 버렸다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서먹했습니다. 2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순이는 보미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랐고 보미는 순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상을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같이 봐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2사람 사이를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순이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으면 보미가 반찬을 놓았지요. 순이가 파출부 일을 나가면 보미가 방을 청소해 두었습니다. 보미가 미용실에 취직하여 일을 시작하면 순이가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지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20년의 빈자리를 말로 채울 수는 없었지만 밥 한 그릇과 빨래 한 바구니가 조금씩 그 자리를 대신했지요. 어느 저녁 보미가 미용실에서 돌아오니 순이가 부엌에서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문 앞에 서서 순이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좁은 부엌에서 허리를 숙이고 반죽을 밀고 있는 엄마의 등. 구부정하고 말랐지만 그 등에서 국수 삶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문득 어린 시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풍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풍경.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풍경이 보미에게는 20년 만에 처음 보는 기적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보미의 입에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지요. 말하고 나서 보미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외삼촌 집에서는 왔어도 없이 조용히 들어가 구석방에 가방을 내려놓는 것이 전부였지요. 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미를 보는 순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지요. 주름 사이로 피어나는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조명이었습니다. 왔어? 손 씻고 앉아. 칼국수 끓여놨어.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 안에 20년의 기다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나왔어라는 말과 왔어? 앉아라는 말. 그것이 모녀 사이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귀한 인사였지요.
금자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보미의 일이 정리된 뒤 금자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했지요. 자기 아들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금자의 아들은 충청도 시골에 두고 왔던 7살짜리 아이였지요. 금자가 서울로 올라온 뒤 아이는 외가에서 자랐는데 금자의 사정은 순이보다 좀 달랐습니다. 금자는 매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돈도 직접 전달이 되는지 확인했지요. 하지만 아들이 성장하면서 왜 나를 두고 갔느냐는 원망이 쌓였고 20살이 넘어서는 금자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이의 일을 도우면서 금자는 결심했지요. 자기도 아들 앞에 서야 한다고. 순이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한 자기가 정작 자기 아이 앞에서는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금자가 충청도로 내려간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금자만이 알겠지요. 하지만 금자가 서울로 돌아왔을 때 서늘하기만 하던 눈매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고 순이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금자의 수선집 벽에 어느 날 사진 한 장이 걸렸지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금자의 아들이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순이와 보미의 반지하 방은 여전히 좁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처음과 달랐지요. 벽에는 보미가 미용실에서 가져온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순이가 키우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보미가 좋아하는 딸기가 항상 있었지요. 순이가 월급을 쪼개어 사놓은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미용실에서 실력이 늘어 손님이 붙기 시작했지요. 순이는 파출 부위를 줄이고 금자의 수선집에서 바느질을 도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익힌 솜씨가 20년 만에 빛을 본 것이었지요. 보미와 순이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도 있었습니다. 보미는 가끔 문득 멍해지곤 했지요. 20년의 상처가 1년 만에 아물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날도 있었고 그 말이 목에 걸리는 날도 있었지요. 순이는 그런 보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지요. 20년을 기다린 여인에게 1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보미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편지 아직도 써?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습관이 돼버려서. 보미가 웃었습니다. 나한테 쓰는 거야? 나 바로 옆에 있는데? 순이도 웃었지요. 그래도 쓰고 싶어. 말로 하면 부끄러운 것도 편지로는 쓸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보미가 미용실에서 돌아오니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보미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예전처럼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또박또박해져 있었습니다. 봉투 한 구석에는 여전히 동그라미 2개가 그려져 있었지요.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보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보미야, 엄마야. 오늘 반찬이 시금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내일은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엄마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계란말이는 자신 있다. 네 아빠가 좋아해서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 보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로 하면 울 것 같아서 편지로 쓴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엄마를 다시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네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나왔어라고 말할 때 엄마 심장이 터질 뻔했다. 20년 동안 기다린 그 한마디를 네가 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 봄이야, 엄마가 보낸 편지 24통은 제가 됐지만 이건 제가 안 될 거야. 이건 네 손에 있으니까. 엄마 손에서 네 손으로 바로 건너가는 편지니까. 아궁이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이게 엄마의 25번째 편지야. 사랑한다. 우리 봄이. 엄마가. 봄이는 편지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식탁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하지만 이 눈물은 20년 동안 흘린 그 어떤 눈물과도 달랐습니다. 외로워서 흘린 눈물도 아니고, 분노로 흘린 눈물도 아니고, 서럽다고 흘린 눈물도 아니었지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봄이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안았지요.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순이의 등 뒤로 가서 조용히 안았습니다. 순이의 몸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어졌지요. 설거지 물에 담긴 순이의 손이 떨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봄이가 순이의 등에 얼굴을 묻고 말했지요. 엄마, 나도 쓸게. 답장.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편지란 참 묘한 것이어서 종이 위에 적힌 글자보다 적지 못한 마음이 더 무거운 법이지요. 순이는 20년 동안 2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되었지요. 하지만 25번째 편지는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에 닿았으니까요. 아궁이 불이 아니라 딸의 가슴에 닿았으니까요. 보내지 못한 편지가 24통이었지만 보내진 편지 한 통의 무게는 그 24통을 합한 것보다 무거웠지요. 왜냐하면 그 한 통에는 20년의 기다림과 20년의 미안함과 20년의 사랑이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전하지 못한 말이, 닿지 못한 마음이 가슴 어딘가에 접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그 편지를 쓸 날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아궁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이 닿아야 할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가 24통이었지만 25번째 편지는 지금 딸의 가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6번째 편지가 식탁 위에 놓일 것이지요. 이번에는 딸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가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모든 순이에게 보내는 여러분의 편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